지금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는 2022 제1회 글로벌 테크 브릿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장 박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테크 브릿지 포럼은 우리나라 산학연이 팬데믹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첨단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국제협력 현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하여 개최되는 포럼입니다. 오늘 제1회 포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글로벌 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입니다. 세 분의 연사가 20분씩 주제 발표를 해 주신 후 패널 토론 시간에는 발표자 3분과 토론자 2분이 첨단 산업기술 국제협력 시 고려해야 할 거시적 환경 요인 및 관련 협력 플랫폼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백서인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성호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안상훈 책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광호 선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뜻깊은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의 김정욱 본부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말씀은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 김정욱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산업기술 정책 및 정책 동향을 발표해 주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백서인 단장님,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성호 센터장님,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안상훈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선임위원님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산업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주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산업기술 혁신 환경의 변화는 주요 국가의 협력을 비롯하여 첨단 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에게 보다 원활한 R&D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신 산업기술 동향 등의 정보 공유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 현안 및 의제를 도출할 수 있는 세미나, 포럼 같은 공유회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글로벌 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글로벌 첨단 산업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의 관심 기술 분야 및 수요를 발굴하며 함께 새로운 방향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국제협력 방안,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상생협력, 레이저 부품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주제 발표를 통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제1회 글로벌 테크 브릿지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논의를 통해 발굴한 의제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환영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백서인 단장님이십니다. 단장님께서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는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발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외교정책연구단장 백서인입니다. 제 주제는 패권 경쟁과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전략입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20차 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가 지금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 많은 것들을 지금 겪고 있고요. 조금 더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미 EU TTC 회의도 이제 2차까지 진행이 됐었고 인테 경제 프레임워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박사님들께서 발표해 주실 반도체 그리고 관련된 수많은 장비들에 관련돼서 새로운 국제 질서랑 또 무역 정책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지형도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는 극복을 하고 또 기회는 승화시켜서 국제 협력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저희가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후 시점부터 미국, 중국, EU, 독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전부 다 이 첨단 기술에 관련된 어떤 기술의 정책들을 속속들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복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 그리고 앞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하는 AI나 양자 기술 등 분야를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그 협력 지역의 변화, 그리고 이 각국의 수요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 협력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강도 높게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양 국가 그리고 양 국가를 비롯한 어떤 기술의 진영화나 가치화가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 지형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인가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데이터이지만 이제 한 2022년까지, 그러니까 이 직전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과학기술 협력의 디커플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 과학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긴밀하게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주요 과학 강국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본 등은 여전히 강력한 타이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AI 분야를 저희가 좀 본다고 하면 미중 패권 경쟁이나 어떤 미국의 견제 조치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미중 간의 협력은 크게 줄지 않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호주의 대중 협력의 협력도 오히려 더 증가했다. 미국보다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앞으로 진행될 미중 패권 경쟁과 상관없이 계속 이런 형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끊어질 것이고 줄어들 것이고 어디에 이제 사실은 우리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과 중국 이후에 최근에 어떤 이 전반적인 경제 기술의 안보 전략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 안보가 지금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문건에서 아예 이코노믹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될 만큼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지 않고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인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무엇이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보화의 관점에서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경제가 돌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이념과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권을 분리하기보다는 도대체 어디까지 협력이 가능할지 어디부터는 불가능할지 그걸 구분짓는 과정이라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대다수 분야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 협력은 대중 협력은 상당히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를 제외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여전히 협력의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직전부터 많이 논의됐던 부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술 주권입니다. 시작됐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미국의
빅테크에 너무 플랫폼으로 의존을 많이 했던 유럽에서 데이터의 주권의 논의가 많이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주권, 에너지 서버런티가 좀 굉장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나 여러 제조업에서 역내화를 해야 된다. 일정 부분 자주적인 역량을 갖고야 된다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럽에서 나온 이 기술 주권에 저희가 특히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모든 것을 자립화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의존도를 갖고 있는 부분을 낮추는 것인데 자립화도 있지만 국제 협력 그리고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많이 확보해서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권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주권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저희에겐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확보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전략 및 신흥 기술 등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전략 기술 분야에서의 관리, 선정 그리고 통제 제도 등을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일부 미국 관점에서 많이 부활을 하고 있다.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그런 환경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바라는 지금 어떤 목표, 경제기술 안보의 목표는 무엇이냐? 결국은 간단하게는 비대칭성 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감지된 것은 그 비대칭성을 유지하는 어떠한 전략이 상당히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기존에는 격차 유지, 적어도 격차 유지가 되면 된다. 그래서 그 격차를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적인 이익은 얻어가면서 견제도 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여러 문건이나 어떤 입장 변화를 보면 격차 확대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이 피해를 어느 정도 입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더 많이 입어서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견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인 수출 통제나 여러 가지 제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의 사실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부터 반도체 과학법 여러 가지에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다양한 수출 통제의 변화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그 직전 아직은 반도체 및 과학법에 사실은 모체가 되는 유시카라던가 ACA의 수많은 다른 섹션들에 담겨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새로운 비영리 싱크탱크가 제시한 어떤 그 비전이나 방법 등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실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그러면 이 컨트롤 타워는 기본적으로 NSC에서 전부 저희가 볼 땐 종합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을 이 경제위원회와 이 OSTP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지금 20차 당대회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 예측은 과거에 이제 제시했던 기술 자립은 더 강력하게 과학기술의 자립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쌍순환 전략을 굉장히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안보의 언급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전에 이제 중국은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배워오거나 흡수를 하는 국내 유치를 하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안보 이슈를 강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핵심은 결국은 기술 자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중국을 연구할 때 중국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외교부의 중국의 이 과학 외교관들의 액션을 많이 보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의 리스트를 상세히 조사하고 국내 플랫폼에 공유하고 매칭시켜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이런 상당히 공격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또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당 중심의 거버넌스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 기술 안보가 진행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네, 요건 유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균형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가깝지만 중국과의
협력의 여지를 계속 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완벽히 단절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 이후의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떠한 러시아와의 타이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감을 일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EU와 중국의 협력이 많이 정체되고 단절돼 있고 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EU 전체 집행위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있고 사실은 개별 국가별로 입장이 굉장히 좀 미묘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나갔지만 또 영국이 있고 독일과 프랑스가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 전략을 이제 기술별로도 살펴보고 할 때 이런 EU의 입장과 독일의 입장, 프랑스 입장 전부 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미사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기술 패권 그리고 기술 보호주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 것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룰들이나 어떤 요건들이 세팅이 되면 저희가 지키면 될 텐데 결국 지금 그런 과정들을 그 룰을 세팅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전략이나 프레임워크가 우리한테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동맹국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비동맹국인 것 같습니다. 동맹국과 적성국 사이에 있는 비동맹국들과 어떻게 R&D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기회로 삼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나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들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기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산업협력에 갖고 있던 선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부처, 다 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외교,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산업, 과학기술 그리고 사안별로는 더 많은 부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어려운 다부처 협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환경 변화를 맞이한 것이 우리의 지금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국별로도 저희가 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국에 우리가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상대국이 어떤 거버넌스나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또 다양한 다자협력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완적으로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거버넌스 얘기를 따라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해주셨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여러 이슈들이 나왔지만 치프4도 그렇고 치프4가 아닌 IPF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대응 등을 전부 다 다부처나 전문 인력들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국내의 어떤 협력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유사 해외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통폐합은 아닌데 그렇지만 사실은 과학기술부터 재외공간부터 여러 산업 협력의 공간들을 거점들을 전부 연결시켜서 효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R&D 활동의 어떤 전략 방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제협력을 그동안 그렇게 잘해오진 않았습니다. R&D에 외국인 재원 비중이라던가 또 국내 프로젝트의 외국인 연구자의 참여도 이런 부분들은 오랜 고질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맨 앞에 보여드린 그림에 보면 이런 주요국들은 전부 다 미국 또는 중국이랑만 협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 두 나라의 어떤 긴장관계 조성으로 제3지대, 제3 어떤 국가와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주요 R&D 포트폴리오나 협력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런 유사 입장국 간의 기술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임무지향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쓰이고 있는데 가장 좋은 어떠한 구실이 임무지향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일 일을 한다 그러면 독일은 지금 에너지 위기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나 여러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그 에너지 임무지향형을 한번 추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있고 산업협력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각 국가별로 지금 갖고 있는 과학기술 산업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저희가 조금 분석해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 다른 개도국가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SDG를 앞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이나 산업협력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좀 연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이랑 할 때 과학기술 산업을 같이 묶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모범 케이스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향형으로 국제협력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AI 전략, 뭐 양자 전략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어디에 적용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안보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더 까다로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AI 퀀텀을 비롯한 주요 판기술의 적용 영역별로 가치 사슬별로 협력 전략이나 그리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산업은 당연히 더 심하겠지만 기술도 거의 다 이 시큐리티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장치를 좀 만들어 놓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도 조금 더 딥테크 그리고 중장기적인 국제협력 전략이 고민을 해서 조금 수립에 들어가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인 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미국, 중국, EU의 어떤 경제, 기술, 안보 전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명쾌한 그림이 그려지는 반면에 또 다른 엄청난 숙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까지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무튼 키아트는 전 세계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기반 그리고 국제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좀 참고하고 고려한다면은 좀 중장기적인 이런 기술 패권이나 안보를 고려한 그런 국제협력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뭐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성호 센터장입니다. 이성호 센터장님께서는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는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본부의 융합신호 SOC를 맡고 있는 이성호입니다. 오늘 저는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 개편, 그리고 공급망 내재화 및 상생 협력이라는 조금 그 어려운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히스토리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 같이 시스템 반도체 성장은 대략 한 20년에 걸쳐서 대략 한 6배 정도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대략 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이제 가파르게 성장한 부분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그건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거대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과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급증한 부분들이 이제 겹치는 이유가 됩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경우 중국의 GDP 성장의 기울기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성장 기울기가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급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일본이나 유럽의 규모는 사실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그리고 그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주로 대만, 한국, 그 중국 이 세 개의 나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 시장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런 그 애플, 퀄컴, AMD 같은 굉장히 큰 그 팹리스 기업들이 그 규모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별로 이제 보면은 현재까지 사실 그 이제 2000년까지는 그 공급망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설계 그리고 IP 그리고 반도체 설계하는 EDA 툴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하는 장비들이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고, 유럽 쪽에서는 설계 IP 일부분하고 그 장비 쪽, 그리고 한국은 이제 메모리 제조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이를 위한 이제 반도체 소자, 그리고 소재, 그리고 소재를 위한 장비, 이런 쪽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주로 이제 반도체 그 패키징하는 어떤 테스트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 글로벌 경제 침체 이후 전망에서 이제 점점 이게 그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틀이 이제 조금씩 지금 많이 이제 그 바뀌고 있죠. 그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중국의 급성장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설계 그리고 장비 그리고 소재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지금 이제 점점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시면은 이제 그 공포한 거로는 2025년까지는 자금률 70% 목표로 진행을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공정회사가 SMIC라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7나노 공정까지 간접적으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EUV라는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7나노를 개발했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기술로 계속 개발하게 되면은 5나노, 3나노까지도 개발은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단가들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는 EUV 장비의 있고 없고가 이제 시장 경쟁력을 좌지하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그 D램이나 뭐 플래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기술력을 급속하게 그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뭐 플래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0단 가까이 193단이라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3단까지 개발에 성공해서 사실 많은 그 메모리 쪽 회사들이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 성장률이 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반도체 점유율 자체도 보시다시피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60% 가까운 수요까지 계속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지는 부분도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제조, 설계에 관련된 회사들도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한 파운더리 기업으로는 그 TSMC, UMC, PSMC, 그러니까 파워칩스라는 PSMC가 이제 대표적인 대만의 그 세계 그 파운드리 회사이고요. 중국의 SMIC가 이제 그 화홍이라는 두 개의 기업이 이제 그 칩을 만들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회사들이 전 세계 지주의 70% 이상을 다 이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밑에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타워재즈, DB하이텍 이런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일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점점점 그 격차가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그 휭팻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통 20나노 미만의 공정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한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없겠네요. 이제 너무 공정을 셋업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그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파운드리 회사 자체도 별로 없는 이제 상태이고, 실제로 이제 그 10나노 미만에서는 TSMC와 삼성의 이제 그 싸움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보시다시피 그 2000년도까지는 이제 시스템 모듈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렇게 그 기판 안에 여러 가지 전자부품들이 이제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 자체는 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반도체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많이 아시다시피 애플의 M1, M2 이런 칩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칩들은 심지어 저 대략 한 가로 세로 1cm 정도 내외의 그 다이인데 그 다이 안에 트랜지스터가 대략 한 160만 개, 160억 개 정도 들어간 정도의 엄청난 고집적된 그 시스템 반도체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소형화되고 또 지능화되고 또 저전력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저런 기술이 전체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칩을 개발할 수 있는 제조 능력,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산업을 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 또 이 정의를 카테고리를 나누는 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차량용 반도체, 센서 반도체, IoT 반도체 굉장히 많은 그 카테고리와 또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지어 이제 그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접목하는 PIM이라는 반도체 자체도 또 개발하고 있어서 사실 이 경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모호해지는 부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 자체도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5나노, 이제 3나노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지만 기존에는 130나노, 180나노 이런 올드한 공정들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계를 나누자 보면은 첨단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20나노 미만의 핀팻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첨단 반도체로 보통 구분을 많이 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중국의 기술 장벽을 쌓는 게 이제 20나노 미만의 핀팻 공령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모두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인력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핀팻을 사용하지 않는 40나노, 100나노 이런 올드한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CU나 신호처리 반도체 그리고 파워 쪽 그리고 센서 쪽 이런 쪽은 여전히 이런 올드한 공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5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면적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양산을 하려면은 적어도 300억, 500억 이 정도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핸드폰과 같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물량이 많은 용도에서는 쓸지언정 자동차나 혹은 파워 쪽이나 센서 쪽이나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량에서는 그렇게 최신 반도체를 쓸 경우에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런 약간 30나노 이상의 다품종 소량 품목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공급도 부족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차량용 MCU,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특성상 굉장히 고신뢰성을 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고 검증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만 가뭄이나 일본 지진, 그리고 텍사스의 한파 이런 정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셧다운하는 일이 좀 생겼었고요. 또 최근에 자동차가 전동화되는 이슈 때문에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에 비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대략 한 10배 정도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많은 또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검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대응이 안 되는 이슈가 생겼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쇼티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나노 언더의 최신 공정은 TSMC와 삼성만이 현재는 양산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30나노 이상의 공정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운더리나 UMC, SMIC 다른 업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다품종 소량 부분들은 이런 업체들이 대응은 가능하고 있으나 소품종의 대량으로 필요한 부분은 삼성하고 TSMC가 현재는 다 공급망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수요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지만 최근에 UAM, 또 저궤도 위성, 또 우주항공, 또 뭐 그 에너지 쪽 이런 분야 쪽으로 굉장히 많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존에 단순히 통신 쪽을 제품하고 있는 기업들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의 수요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 반도체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기술적인 난이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최근에 많이 기사가 나왔듯이 미국 주도의 치포 동맹, 그리고 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어떤 공동 성명 같은 걸 통해서 점점점 반도체가 국가별 전략 자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나라에서도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현재 나오는 기사들이 인텔 같은 경우에 신규 팹을 만들어서 자사의 최신 공정들을 구축해서 아까 말씀드린 핀팻이나 핀팻보다 더 나아간 GAA 구조의 새로운 트랜지스터들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이나 TSMC도 미국 땅에서 지어야 뭐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퀄컴 또한 이제 지금까지 TSMC를 통해서 칩을 만들었는데 자사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글로벌 파운드를 통해서 무조건 개발한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공급망 자체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액 공제 제도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국내에서 이런 기술 개발과 제조 시설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반도체 수출입 상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의외로 생각을 하시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대용량의 하이 그 퍼포먼스의 메모리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저가의 싼 반도체들, 그리고 용량도 작은 메모리 반도체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메모리를 그렇게 그 팹리스에서 만들어진 그 소품종, 그러니까 다종의 그 저용량의 메모리들을 만드는 데는 대만하고 중국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런 그 저가의 그 저용량의 메모리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시스템 메모리는 사실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꾸미려면은 파워나 센서나 뭐 로직이나 굉장히 많은 그 반도체들이 필요하고요. 그 반도체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그 소규모 팹리스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업체들이 개발한 것들을 현재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설계 기업을 보시면은 대략 한 지금 17개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 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팹리스입니다. 근데 대만에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유명한 팹리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팹리스의 그 총 20개 회사의 매출을 다 합쳐도 미디어텍의 10분의 1이 안 되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라고 많이 이제 그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커스터머 자체가 이제 미디어텍은 중국과 많이 이제 그 결합돼서 커스터머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단순히 반도체 단품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킷 SDK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풀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초기부터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좀 바탕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많은 경우에 그 이제 그 삼성이나 그 대기업들의 이제 물건을 이렇게 납품하는 과정의 경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은데 또 좀 요동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고, 굉장히 그 글로벌 그 공급망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우주 항공 쪽에 다양한 이슈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꽤 커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장점은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또 삼성 같은 굉장히 큰 반도체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수요 연계 부분이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들을 우리나라에 쓸 수 있게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지언정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요. 또한 이런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제조, 소재, 설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핵심으로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내재발화를 시켜서 당연히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부분의 협력 부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치포나 다양한 공급망 체계가 다시 흔들리면서 다시 공급망이라는 역할 분담이 다시 조금 재정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제 공동 연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국제 공동 연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개별화된 국제 공동 연구를 해왔고, 또 규모도 조금 지금까지는 작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핵심적인 테마들을 좀 대형화시켜 가지고 그런 집중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인력이나 기술들을 충분히 좀 확대해서 교류할 수 있게 국제 공동 연구를 좀 타겟팅해서 대형화하는 게 어떨까,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성호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러한 공급망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주도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지난해 말부터 한미 반도체 협력을 위한 대화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서 그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국제협력으로 연결돼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기계연구원 안상훈 책임연구원께서 레이저 가공기 관련 핵심 부품 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앉아서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기계연구원의 안상훈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약간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부품까지 왔으면,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반도체에 쓰이는 그런 장비들, 그 중에서도 레이저 가공기가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을지 좀 실제적인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저 산업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 산업을 말씀드리고, 레이저 가공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요게 국내외 어떤 핵심 부품들이 분포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계연구원에서 진행해왔던 국제 공동 연구들이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했고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레이저 기술입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스마트 제조입니다. 스마트 제조라고 하면, 제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데요. 제조업에서 필요한 건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물건을 만들려면 가공기가 필요합니다. 가공기가 하는 일은 구멍을 뚫거나 자르거나 아니면 밀링을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레이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도 구멍을 뚫을 수 있고요, 반도체 다이싱 할 수 있고요, 밀링까지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가공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자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용접에도 쓰일 수 있고, 이 위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레이저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한 13.76%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반도체라든가 국가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배터리 같은 데에는 레이저 장비들 사용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면 레이저 산업에 그러니까 레이저 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 저 메터리얼 프로세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공하는 거거든요. 재료 가공하는 거. 그게 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리소그래피는 특정해서 좀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게 EUV를 포함한 것, EUV, DUV를 포함한 반도체 공정에서 그 리소 공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센서. 요즘 이제 스마트 제조를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계들이 각자가 이제 센싱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센서에도 결국 레이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왼쪽에 보시는 게 2020년도 현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확대가 될 것인가입니다. 보시면 뭐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센서나 뭐 메터리얼 프로세싱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데 센싱을 하거나 리서 하는 데는 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장비는 주력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현재는 드릴링을 한다거나 다이싱 하는데 레이저 장비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마킹이나 검사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는 뭐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ELA 어닐링이나 뭐 결정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결정화 많이 쓰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커팅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뭐 패널 공정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는 요즘 전기차 용접인데요.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레이저 용접, 또 배터리 노칭 해가지고 이제 잘라내는 것도 레이저 기술들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레이저 가공기라고 하면 이제 광학 소자가 있고요. 그 소자를 고정해주는 부품들이 있고, 요것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소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애초에 시작하는 그 재료 부품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지만 그것들을 이제 렌즈로 가공하거나 미러를 가공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도 꽤 이제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레이저 광원이라든가 아니면 광학 모듈이 되겠는데요. 레이저 광원이 결국은 전체 장비 가격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재료비의 한 5,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장비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직 약합니다. 그리고 광학 모듈 같은 경우도 전체 장비 가격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재료비에서는 20% 정도를 차지하고 장비의 두 번째로 영향을 줍니다. 결국 레이저 가공기라고 하면 레이저 광원과 광학 모듈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도체 공정표를 이제 그 뭐 복잡한 표긴 한데 이렇게 8대 공정과 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들과 함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특히 아까 얘기 나왔던 리소그래피죠. 포토 공정에는 EUV 리소그래피가 있습니다. CO2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레이저는 독일의 트럼프사 거고 장비는 네덜란드 ASML입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데 그 연구하는 데만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 넘게 걸렸고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국제 공동 협력의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짜이츠 같은 독일 회사들과 또 네덜란드 그 필립스를 위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합심을 해서 EUV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또 연구 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좀 구체적으로 국제 협력 그 과제들을 어떤 것들을 썼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 회사에서 투자한 과제도 썼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 과제들, 그러니까 그쪽은 EU 사무국이 되겠죠. 그런 과제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여기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얘기했던 열처리, 뭐 어닐링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싱 같은 경우는 일본 디스코 레이저가 디스코 쪽에서 디스코사에서 굉장히 많이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집적화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집적화되면서 요게 그 구조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기존의 휠컷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레이저 공정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회사들도 같이 들어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드밴스 패키징이라 그래서 이제 3D IC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어드밴스 패키징에서도 아직은 이제 극초단 레이저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저들도 그러고 그 이거 기술을 선점해서 내가 이제 점유율이 제일 높다 하는 회사들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술 경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제조 장비만 가지고는 여기도
우리도 진출해 볼 만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아까 EUV처럼 우리도 여기서 국제공동 플랫폼이라든가 국제공동 이런 그 사업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우리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공정도 마찬가지로 조금 간략하게 적어봤고요. 요건 이제 플렉서블에 해당하는 건데, 결정화라고 하는 거는 엑시머 레이저고 여기 미국 회사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리페어 장비, 하다가 불량이 나면 그걸 리페어를 하죠. 여기도 장비는 우리나라가 잘 만듭니다. 근데 레이저 광원은 프랑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착할 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뭐 식각으로 에칭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레이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장비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레이저 광원은 프랑스나 독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리프트 오프라고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하는 걸 기판을 띄어내야 되는데, 얘도 장비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데 아직도 레이저 광원은 외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제 공동 연구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레이저 광원 기술이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그다음에 글래스 커팅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패널 공정할 때 잘라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의 트럼프 회사가 워낙에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비와 레이저를 다 이제 선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공정은 좀 더 쉽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 권치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롤에서 쭉 나오는 걸 레이저로 자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는데 이것도 장비는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광원들은 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용접하는 것도, 용접은 장비가 일본 장비랑 독일 장비가 굉장히 많이 점유율이 높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은 이런 우리 국가 주도 사업, 우리 주력 사업이죠. 주력 사업에서 제조업에서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조금 더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들이나 핵심 기술이 내재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외국에 의존을 하다 보면 외국 회사들이 장비 가격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제때 메인터넌스를 안 해준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판매를 중지한다던가 하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레이저 이제 관련된 가공기 시장을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5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그동안 국제협력을 많이 했었어서 각 나라들이 새로 진출하려고 하는 아까 개도국들이 많이 와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1차 벤더들하고 연구를 많이 같이 하니까 그런 걸 진출해 보기 위해서 저희랑 많이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으로는 우리가 세계 5위 시장이니까 그쪽의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주로 이끄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물론 여기 플러스 이제 자동차에서 용접할 수도 있고 선박도 요즘 고려 중이긴 한데, 주로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큰 시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판매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우리나라 9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제 장비가 우리가 많이 팔고 있는 건데요. 요 안에도 실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의 30% 정도는 외국으로 아직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다 이제 광원들이 외국 거를 쓰게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관련돼서 이제 레이저 광원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 광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를 보면 세 번째에 있는 한스레이저, 저거는 중국이고요. 중국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당이 주도가 돼서 이제 쭉 가니까요. 1년에 한 3천억 원씩 레이저에만 투자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스레이저를 통해서 협업을 해서 진출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서 저기는 약간 예외로 보고, 그 위에 독일이나 미국 쪽에 이제 주로 집중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미국이 26% 광원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이 15%가 되고 중국이 11%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광원에 대한 기술 주도권을 저쪽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조를 할 때 설계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제조 공정을 조금씩 바꾸면
결국은 저 레이저 광원 회사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니네 레이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광원은 그러면 어떤 형태에 돼 있는가? 2021년 매출액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3천억대로 굉장히 많이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이 3천억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 2021년에 한국 트럼프 코헤런트 코리아 매출액을 찾아봤는데 한국 트럼프가 이제 독일 회사죠. 독일 회사가 한 2천억 원 정도 매출을 우리나라에서 올렸고요. 코헤런트 코리아가 미국 회사인데요. 미국 회사가 한 1,6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학 모듈인데요. 광학 모듈 보시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짜이츠, 예놉틱이나 짜이츠는 뭐 같은 회사, 자매 회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둘 다 독일 회사들이고요. 유서가 깊고. 그다음에 메옵타 체코에 있는 회사, 아니면 알테크나 리투아니아라든가, 아니면 하마마츠 일본 회사인데, 저 알테크나나 엑스마 같은 경우는 리투아니아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이제 레이저 관련돼서 과학 관련된 기술을 자기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리투아니아나 체코 같은 데랑 같이 했죠. 뭐 벨라루스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은 동구권의 기술, 이런 레이저 기술 또는 광학 기술의 중심지가 리투아니아로 옮겨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같은 회사들이 점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초적인 미러나 렌즈 같은 경우는 잘 만들고 있고 같이 잘 하는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올라가서 광학 모듈 패키징이 돼서 진짜 돈 되는 것들은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과학기술 대회 한 8, 90%까지는 올라왔는데 마지막 그 한 10%, 5%를 차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그 나라에 조금 몇 개가 빠지긴 했는데 네, 저기 이제 제가 선진국 나라들을 다 했는데, 기술 선진국이랑 이제 레이저 광학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정도 격차가 있고요. 광학 부품은 한 1년 정도 격차가 있거나 뭐 동등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시스템 같은 경우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오히려 장비가 더 기술 우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 제 생각,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봤더니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저쪽에 그대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아까 뭐 리투아니아라든가 아니면 체코 회사 같이 2위권 기업들은 자기네들도 이제 상생해서 1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쪽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게 주로 레이저 관련돼서는 유럽 그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유레카 클러스터에서 프랑스랑 벨기에랑 같이 레이저 가공기를 만들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응용이 됐고요. 유로스타 2 과제 마찬가지로 이제 리페어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쪽에 적용이 된 장비 개발을 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유로스타 2 과제로 지금 이제 글래스 웰딩, 이것도 반도체 글래스웨어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체코 양자간도 이제 했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양자간도 해보고 유로스타나 유레카 같은 그 전체 플랫폼도 해봤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이 전체, 그러니까 유럽 사무국, EU 사무국에서 하는 데는 조금 저희한테는 이득이었던 게, 과제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 보통은 과제가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여기 EU 같은 경우는 3명의 평가위원들이 왜 떨어졌는지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상세하게 피드백을 받고, 또 하나는 더 좋은 건 이 유럽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나오는 게 이 심사위원들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심사위원들을 만나거나 사회 환경이 바뀌면 똑같은 아이디어가 조금 더 개발돼서 또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중복성과 상관없이 또 지원하는 거를 용의를 해줘요. 대신에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리포팅을 하죠. 그게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저희가 어떻게 돼가는가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반면에 이제 양자간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나왔는데 상대 국가의 이제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달라서 일일이 대응하는 게 뭐 예를 들어 그 전에 스위스랑 하거나 아니면 프랑스랑 하거나 독일이랑 하는 거랑 또 체코랑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바이레터럴 같은 경우는 뭔가 이 키아트나 우리 쪽에서도 약간 매뉴얼화 시켜서 여기랑 할 때 뭘 주의해야 되고 요런 것들이 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끝으로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활용 가능한 국제 공동 연구 플랫폼은 유레카 밑에 네트워킹은 실제로 저희처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분야별 대규모 연구 혁신인데요. 요거는 타겟팅하는 게 과학 쪽에 가깝죠. 공정 쪽에 가깝고 유로스타 3로 바뀌었는데 유로스타 3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 결국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쪽 그 유럽 그 과학국에서도 3명의 심사위원 중에 1명은 경영학이랑 아니면 경제학을 하신 분이 들어와서 경제학적 산업적으로 이게 정말 타당한 이야기인지를 봐줍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저기도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들어갔을 때 그 사업화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메라넷 같은 경우는 이제 메라넷은 부품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요것도 그 장비단보다는 부품인데 요게 실은 유럽에 좀 더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장비에 좀 이렇게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호라이즌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체크를 뺀 이유가 호라이즌 유럽 지금 2021년부터 7년 동안 하는데 그 새로운 그 호라이즌 유럽의 캐치프라이즈 3개 중에 하나가 유럽을 부강하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을지는 좀 지금 고민이 돼서 뺐습니다. 그다음에 양자 공동 펀딩형은 뭐 체크했듯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이건 너무 대응하는 게 달라서 특히 이제 상대국 우리나라 키아트는 항상 대응해 주시는 게 똑같은데 상대 쪽 기관들이 대응하는 게 너무 천차만별이라 약간의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안상훈 책임연구원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토론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들까지도 발표에서 다 해주셨어요. 국제협력의 방향이라든지 어느 국가랑 해야 되는지 저희가 갖고 있는 국제협력 플랫폼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면서 그것까지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기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제협력을 굉장히 저희랑 잘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7년도에 유레카 프로젝트로 아마 혁신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우리나라 그 출연연 중에서는 가장 그 선도적으로 국제 공동 연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하고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오늘 이런 주제 같은 안보나 뭐 공급망과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하면은 참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이렇게 발표 잘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주셔도 좋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은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김정욱 본부장님 주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욱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을 맡게 된 이제 김정욱 본부장입니다. 앞서 세 분의 그 발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백서인 단장님께서는 그 각국에서 지금 치열하게 그 벌이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 특히 미국, 중국, EU 이런 그 권역에서의 경제 안보 전략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학기술과 산업 그리고 외교안보 이런 통합 그 거버넌스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하고 그리고 함께 그 과학기술 혁신 글로벌 전략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신 그 한국전자기술원 이성호 센터장님께서는 참 어려운 그 주제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그 반도체 관련해서 현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 중에서 그 분야인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의 내재화 또 상생 협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현재 미국 주도의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 상생 협력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가 가지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기계연구원 안상훈 책임께서는 그
그 레이저 가공기 관련 핵심 부품 기술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레이저 가공기 부품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특히 2위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술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레카 클러스터나 유로스타와 같은 다자 공동 연구, 한국, 체코 양자 공동 연구의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체코 같은 경우는 우리 키아트와 TACR이라는 기관이 또 협력을 하고 있고,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레카의 정회원국이 되었다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첨단 산업기술 국제 협력을 고려할 때 그 거시적 환경 요인과 또 이러한 국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플랫폼, 이런 거를 중심으로 앞서 발표해 주신 세 분과 우리 키아트 박천교 단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광호 선임 연구원님께서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그럼 먼저 본 발표 주제 및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 방송 전에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혹시 이광호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국제협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협력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어떤 환경 요인이라든가 전략적 포인트,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태피 이광호입니다. 일단 세 분의 발제하신 분들 발제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정보가 풍부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요. 저는 이 세 분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거꾸로 미시적인 것부터 그리고 가장 거시적인 것까지 차례대로 코멘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가공기 분야에서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한국 기업의 성장 성공 사례로 나온 기업,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성장 히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작게 출발했다가 지금은 한때는 시총이 1조가 좀 넘었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가공 분야에 처음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 삼성 로고를 새기는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리 과점 기업들이었거든요. 미국과 독일 기업들이 과점되고 있었는데, 당연히 삼성부터 납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미국하고 대만 회사부터 납품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삼성부터 납품을 시작을 했다라면은 지금과 같이 성장을 못했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글로벌 시장을 먼저 타겟팅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 다각화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 다각화입니다. 원래는 가공기 세트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이게 별로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업스트림으로 가가지고 레이저 발진기를 만드는 영국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역량을 바탕으로 반도체에서 시작한 부분을 디스플레이나 뭐 배터리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수평적으로 다각화해서 성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그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두 번째 이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광원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이제 안상호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은 부가가치가 대부분 광원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밀도의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고품질의 단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단결정을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 옆방에 정수진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단결정 성장 전문가였는데, 그분 은퇴하시고 나서 사실은 후속 연구들이 없어요.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이러한 소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각 물질들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는 글인데요. 이거를 한국이 그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가 제일 잘 그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바로 레이저 광원에 쓰이는 이 단결점을 잘 만드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국제협력 차원에서 풀려면은 아까 이익권 기업과의 협력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업스트림으로 가서 기초 원전 쪽으로 가려면은 이들 국가에서 단결점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일단 그 기계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들에 먼저 협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으로 확산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미시적인 차원에서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돼서 제 코멘트는 우리는 왜 대만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할 때 주요국 분석을 하면 항상 대만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2008년 그 정도 수준부터 대만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대만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대만의 이 패밀리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뜬 거는 징후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책 당국에서 사실은 이 징후를 무시를 한 거죠. 예를 들면은 한 15년 전쯤에 국내 패밀리스 설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때 당시 잘 나가던 기업 중에 지금 살아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망했죠. 그리고 그 마켓 쉐어를 누가 다 가져갔냐면 대만 기업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대만 기업들이 왜 이런 주문형 반도체나 이런 IT 부품 업체에서 활약을 하고 있냐면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지금 뭐 사례 보시면 이틀이 대만 반도체 연구소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대만 젊은 친구들은 2잡, 3잡이 굉장히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5시까지는 본업을 해요. 근데 그 이후의 저녁 시간에는 자기가 창업을 하든지 창업한 친구 회사에 가서 벤처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러면은 설계는 하는데 생산은 어디서 하냐? 당연히 비행기 타면 1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 가서 합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의 반도체 그 기업들의 급선장한 배경에는 사실은 보면은 인력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을 보면은 항상 저가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넥스트 스텝을 디딜 때 그 시장에서의 어떤 재편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 가지고 노는 왕구에도 반도체 들어갑니다. 그거 굉장히 저가형 반도체인데 그거 다 중국산입니다. 그런 데서 역량을 축적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왜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가 약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할 때 굉장히 규모 집약적인 성장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방식은 애시당초 우리는 좀 취약한 특성이 있었고요. 특히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테그랄형 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해 줄 주체인 중소기업들의 역량이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 있을 때는 효율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칩4라든지 지금 대외 환경도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효율성보다는 사실은 다양성이 더 중요한 전략 목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또 모르죠. 30년 뒤에는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백사인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제 대외 협력 전략들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유무역주의 기반 아래서 급성장을 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제협력에 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철저히 개인 베이스입니다. 어떤 그 분야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맺고 있고 그분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사실 그 네트워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탑다운식 접근은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 그 담당자가 그 자리에 없어버리면은 탑다운식 전략이 워킹이 안 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외교 전략이 적어도 20년, 30년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잘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외교 전략의 역사를 보면은 정책의 통시성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의 그 신보호무역주의 바로가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사이에 나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미국에서 그런 징후들이 이미 보였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보수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원래 대소련주의자들이 1960, 70년대에 굉장히 활약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쇠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부시 정부 때 신보수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독교 원리주의하고 결합을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퇴진을 하고 트럼프주의가 다시 등장한 거는 과거 대소련주의자들이 대중국주의자들로 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수주의의 주류로 부상을 한 거거든요. 이미 그런 징후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나 대응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외적인 외교 정책의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나를 보면은, 우리는 과거에는 굉장히 수직적으로 산업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보화 시대 20세기 초반 들어서는 수평적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에게 지원을 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벗어나서 기술 사업화나 지재권이나 이런 수평적 전략을 강조하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국가별로 수직적과 수평적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시대로,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지금 백서인 단장께서 보여주신 자료 보면은 미국이나 EU나 중국이나 전에 없었던 수직적 전략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가 우호적인 환경에서 협상을 하려면은 우리의 레버리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국가별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 리스트를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 주력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들은 현재 기술보다는 가까운 미래의 기술 패권을 주도할 AI, 양자 컴퓨팅, 데이터, 그 다음에 극한 환경에서의 로봇,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외협력 전략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멀티래터럴 스트래티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층적인 국제협력 전략이 필요한 시기고, 가능한 국가별, 산업별 협력 목적과 분야에 따라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그린 다음에 접근하는 전략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탑다운식 전략은 지속 가능성이 좀 실패했다는 우리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국제협력을 해보시는 분들, 이 제안하시는 바텀업 스트래티지에 대한 게더링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이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선임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제 옮겨 주시면서 레이저 가공기 분야에서는,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 사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외교 전략, 그리고 각국에 대응하는 각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전략 등이나 협력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층적 멀티레이어 전략도 고민하고, 거기서 이제 매트릭스를 함과 동시에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안상훈 책임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국제 협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경험이 있으셨는데 또 다른 내지는 뭐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뭐 어떤 새로운 전략이라든가 뭐 그 안책임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좀 전에 이강호 그 선임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희가 그 탑다운보다는 버텀업이 국제협력에서 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연구자들이 국제협력을 선호하는 국제협력 이 과제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바텀업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즉시 필요한 것들을 탑다운으로 기다리지 않고 내가 제안했을 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전략은 필요할 것 같아요. 큰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하고 싶은 게 다를 텐데 무조건 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 저쪽 항상 보면 그 양자간, 특히 양자간이 그런데요. 양자간 과제에는 주제들이 있어요. 올해는 뭐 독일은 뭐 그 스마트 제조로 한다.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 옵틱스로 한다. 이런 식으로 주제들이 정해지는데 우리도 약간의 그런 큰 주제들 하에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연구자들은 항상 돈이 더 많으면 좋으니까 조금 더 많은 네 그게 실은 이런 장비 같은 거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제 산업부 형태의 과제를 하게 되면 그 외국에 이제 약간 그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국가들은 요 돈 가지고도 그 어떤 부품 같은 걸 생산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원받는 거 가지고는 때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자기네 그 비용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해소되더라도 더 많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 큰 주제, 큰 변화, 큰 개혁, 혁신을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큰 돈으로 큰 장비도, 좋은 장비도 만들고 국제협력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 관계 여러분께서는 좀 깊이 반영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백서인 단장님께서도 우리 국제협력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발표자분들부터 토론 때 좋은 의견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요. 제가 그냥 최근에 뭐 독일, 일본 가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유럽도 또 가고 할 텐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을 조금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혼란스러워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칩4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칩4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하게 반응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뭐 목적이 좀 불분명하다라던가 너무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국이 겉으로 이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재적인 건 성장과 경제적인 가치를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또 각국이 그 밑에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것들을 다 따로 마련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반면에 되게 큰 부분은 기회라는 것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 큰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그리고 굉장히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중요한데 한국이 되게 좋은 파트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중견 강국들을 중심으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를 정말 중심으로 산업, 과학, 기술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템 제안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 환경이 저희가 나쁘게 볼 만한 것은 아니다.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앞에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텀업이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바텀업이
바텀업의 과학기술 국제협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결국은 요즘 많이 강조되는 연구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를 사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나 어디서 좀 해줘야 된다. 정부 리서치 시큐리티, 뭐 리서치 인터그리티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보장해주고 검증해줘서 괜찮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지금 시대가 좀 변해서 탑다운에 대한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져서 어떤 정상회의관을 통해서 다양한 그 기술이나 중요한 협력 의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저희가 제일 못하는 게 후속 조치들입니다. 후속. 그러니까 뒤에 그러면 탑다운으로 발생된 수요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잘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어떤 펀드, 그리고 관련된 어떤 조치들이 후속이 특히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과학에서 출발해서 기술이 되고 산업이 되고 시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기부, 산업부,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외교안보적으로 해줘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서 이 세 부처가 굉장히 잘 협력을 하고 세 부처의 유관 과들끼리 단계별로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잘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에게 남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백서인 단장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혁신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중견 국가로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탑다운과 바텀업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탑다운 경우에는 이제 후속 조치가 약하다. 이건 사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과학기술부터 산업기술, 그리고 이것이 시장까지 가는 그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키아트에 있는 저희 본부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R&D부터 R&D가 성공하면 이제 실증이라든가 테스트를 해보는 그 장비까지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있다. 그런 규제 개혁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 채널을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성호 센터장님께서 우리 반도체에 관해서 또 국제협력의 어떤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전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이제 반도체 쪽에 칩4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간략하게 의견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칩4를 꼭 조인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보면 재정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중국 쪽 반도체 산업의 견제, 크게 이제 두 개의 그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기술 패권, 뭐 전략 기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미국도 자체적으로 다 공급망을 현재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 내에서 모든 제조와 설계와 테스트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그 자체가 다시 기술 패권이 돼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어떤 칩의 아까 말씀하신 뭐 협성 레버리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자체를 반도체를 기술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내재화하지 않으면은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도 떨어질 거고, 또 차후에는 다른 나라의 어떤 기술 패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뭐 전기차나 뭐 6G 이런 차세대 산업에 대한 핵심 제조 기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화물 반도체 제조 기술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군사용, 우주용 반도체는 아예 수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몇만 원, 몇천 원짜리 한 칩들이 지금 칩이 하나에 뭐 수백만 원, 심지어 어떤 칩은 칩 하나에 수천만 원이 되는 상황이 되고 아예 돈을 주고도 못 사는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분야들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향후의 협상력도 더 강해지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기술적인 우위력이 있으면은 치포 혹은 나아가서 더 나은 협상에 있어서도 저희 목소리가 충분히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군사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고출력이나 굉장히 높은 주파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 쪽의 기술이 그 전 세계를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도체를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입하려고 해도 아예 공급 자체가 안 되고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 분야부터라도 먼저 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인적 교류나 기술 교류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물꼬를 터야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호 센터장님께서는 치포에 따른 이제 기술 패권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또 군사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석권을 하고 있고 제대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라든가 기술 교류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제협력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우리 박정교 단장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국제협력을 해야 되는지, 내지는 뭐 우리의 국제협력의 특징 뭐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 발표자들 그리고 토론자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협력을 하면서 국제협력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그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이제 바텀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사실은 요즘에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면서 완전히 자국 중심주의로 철저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은 기술 패권 경쟁, 기술 보호주의 이런 타이틀이 딱 있는 상태에서 국제협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환경에서 국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잘 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토론해보는 첫 번째 포럼 자리였었고 오늘 뭐 좋은 답이 얻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변화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제협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국제협력이 그러면 변화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을 때 그동안 글로벌 R&D 전략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텀업 방식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글로벌 전략 R&D 전략에서 사실은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중요시 여기하는 그런 공급망 리스크가 반영된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첫 번째로 이제 듭니다. 그래서 뭐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이라든지 미래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동맹,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기반을 통해서 이런 맞춤형 글로벌 R&D 전략을 한번 세워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최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위기 대응 리스크 체계를 살펴보면은 국가 간에 아무리 협상을 해봐도 사실은 서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급망 위기 대응 리스크 이런 체계라는 거를 설계를 할 때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플랫폼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국제협력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래서 그런 민간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급망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이고 이게 저희들도 아직은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뿐만 아니라 이 포럼이 계속 유지되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실 국제협력을 하는 거는
기업들이 잘 되게 해 주는 게 바로 이제 국제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R&D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게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 협력이 단순한 공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서는 이 통상 외교까지도 다 고려하는 그런 국제 협력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박정규 단장님께서 우리나라 공급망 관련한 국제협력도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등록할 때 남겨주신 사전 질의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질의자 성함 및 소속은 제외하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분야의 공급망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치포에 조인해서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사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 이성호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인적 교류나 기술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치포 이게 조인을 하냐 안 하냐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은 앞서 설명한 바같이 대략 중국에 한 30% 정도의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한 40%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업적인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뭐 치포를 조인하면 이게 다 끊기느냐라는 뭐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 다른 나라 상황을 잘 보시면은 사실 대만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미디어텍이라는 공룡 팹리스의 많은 매출이 사실 중국에서 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그 SMIC라는 제일 큰 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대부분의 인력이 또 대만 출신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교류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산업적으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의 반도체의 전체 그 시장 규모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으로 지금 크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과 그 수출 수입, 그러니까 연관이 안 돼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본 상황에서 이게 정작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라고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치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끊기는 거냐라고 보면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단순히 뭐 O와 X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느냐의 이제 디테일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 이제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저희의 목소리를 내려면은 저희의 그 기술적인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또 우리의 기술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이 그 협상의 어떤 그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크기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포에 조인하고 조인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자체적인 그 공급망을 갖추고 또 국제 협력을 통해서 저희 그 다른 나라와의 어떤 연대감 그리고 공동 지식을 조금씩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포에 관해서 우리 이성호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테크의 브릿지 역할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산업 분야 또는 어떤 전략,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까 이광호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어떤 미시적, 거시적인 좀 제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협력 분야라든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딱히 뭐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제 협력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책을 보면 우리 입장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전략을 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사실은 국제협력 전략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만 몸이 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산업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협력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기업과 기업 간의 이익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사를 살펴보면요. 기업 간 협력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케이스였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인력 교류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조금 성장 단계에서는 공정 장비와 관련된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나서는 표준이나 이런 특허 관련해서 크로스 라이센싱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전략적인 스탠스가 변한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그 사이에서 여기 지금 포럼의 명칭도 테크 브릿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국제협력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파편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거를 정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걸 체계화시킨다면 강점으로도 작용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끼리 교류하는 거를 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기술 자문도 가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으로 스핀오프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어떤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또 국가별로 분야별로 상대가 있는 게임임을 인식을 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다가 공공기관의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국가별로, 또 산업별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발라내서 협력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레카 정회원국이 되었다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의의가 무엇인가요? 또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제협력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레카 정회원국은 제가 이제 유레카부터 개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레카는 이제 유럽의 이제 일부 그 강호들이 모여서 1985년도에 그 EU 국가들과 유럽 영내에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35년 이상 유럽에서는 그 국경 없이 한 40여 개 국가들이 계속 국제 협력을 해 왔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유레카를 참여하게 된 거는 사실은 2005년 정도일 겁니다. 그때는 제3국으로서 유레카 과제에 참여하는 형태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유레카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럽권 최초로 이제 유레카 준회원국에 가입을 했고 2009년부터 유럽과의 국제공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회원국으로서 이제 유럽과의 이제 그 국제 기술 협력을 꾸준히 해 오다가 저희가 2017년에 이제 준회원국 갱신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정회원국 못지않게 참여를 잘 하고 있고 한국과 유럽과의 기술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회원국이 됐으면 좋겠다, 승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젠다를 그 EU 국가들한테 던져놓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 EU 국가들이
이제 한국이 그래도 유럽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회원국으로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정회원국은 안 되고 정회원국에 준하는 이제 파트너국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준회원국에서 파트너 국가로 이제 유일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희들 외에도 준회원국이 이제 캐나다나 남아공,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좋지 못해서 준회원국에서 이제 좀 정지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최초로 파트너 국가가 2018년도에 됐다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올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는데, 이번에는 캐나다랑 같이 손잡고 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랑 한국은 정회원국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지난 6월 이제 캐나다와 한국이 정회원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회원국이 되면 뭐가 좋느냐? 어, 파트너 국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회원국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일부 누릴 수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회원국은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트너 국가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회원국이 되면 지금 아까 우리 기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레카 플랫폼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레카라든지 유로스타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최종 승인을 정회원국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라든가 그런 총회를 거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정회원국이 되면서 그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평가를 받고 최종 승인을 받는데 그래도 우리도 한마디 얘기를 할 수 있고 의결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준회원국일 때보다는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와 협력을 할 때 유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을 통해서 유럽에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이 유레카 플랫폼을 이용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레카 데이를 통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그 유럽 파트너를 만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어렵게 모신 우리 백서인 당장님께 한 가지 좀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부처 간에 좀 협업 사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거나,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어떤 정부 부처 간의 뭐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또 여기에 국방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데에서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 너무 급박스럽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위험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 의식만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잘 하고 있는 나라도 조금 잘 못하게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보고 우리 거랑 비교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산업 협력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산업 기술이랑 기업 쪽의 협력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과학기술은 이제 연구자 차원에서 잘 되고 있는데, 과기와 산업이 자꾸 겹치는 거는 어떤 약간의 좀 목표 설정이나 차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격차 하려면
답은 명확히 있죠. 최첨단 기술, 최초 기술 개발하는 거, 그리고 산업에 정말 필요한 적용 실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만드는 거, 그리고 과학기술 그 자체가 바로 첨단 기업이 되는 거,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산업부가 어디를 되게 잘하고 있고 이 이상은 굉장히 원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 과기부가 같이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 설정이나 좀 연결고리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들어온 거는 사실은 이제 외교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토론 때 지식, 산업부터 과학부터 시장 이렇게 보는데 외교도 전혀 다른 디멘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따지면 공공외교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의 과학기술이나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제품들이 굉장히 사실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안전한 좋은 제품들이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과학적으로는 지금 변한 국제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앞에 말씀해 주신 좋은 기술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해서 미래 기술의 어떤 협의체에 우리 포지션을 자꾸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리 확보해 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더 앞단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교부는 더 앞단 그리고 더 뒷단의 것들을 연계를 시켜 산업부나 산업기술 기업에서 하는 것들에 도움이 되도록 서포트 해주는 플랫폼적으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부처 간의 협업,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그리고 외교 채널까지 이제 다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뭐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유관기관도 많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 산하에서는 이제 연구재단 그리고 산업부 산하에는 이제 산업기술진흥원이 그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VC가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는 FP, 과거에는 FP, 지금은 호라이전, 또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레카, 유로스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과기 쪽은 이제 연구재단, 그다음에 산업기술은 산업기술진흥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KIC나 이제 우리 산업기술진흥원의 거점 같은 경우에는 또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관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만약에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우리 산업기술진흥원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빛내주신 그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 끝까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8일, 11월 22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6일로 예정된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